안녕하세요. 지적 탐구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현대경제의 가장 거대하고 또 가장 논란이 많은 마술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유리로 된 높은 빌딩 속 몇몇 사람들이 조용히 컴퓨터 자판을 두드립니다. 몇 번의 클릭만으로 인쇄기도 금도 없이 수조, 수십조 원의 돈이 허공에서 태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양적 완화, 즉 QE의 힘입니다. 본래 경제를 구하기 위한 도구로 알려졌지만 현실에서는 역사상 가장 거대한 부의 재분배를 일으키는 장치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마술은 어떻게 가난한 이들과 중산층의 주머니에서 불을 꺼내 최상위 1%에게 조용히 옮겨 놓았을까요? 이야기의 시작은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이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거대 은행들이 무너지고 주식시장은 끝없이 추락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집과 직장을 잃었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겪었던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공포였습니다. 각국 정부는 공황에 빠졌고 미국 연방준비제도, 유럽중앙은행, 영국은행과 같은 중앙은행들이 최후의 소방수로 나섰습니다. 그들이 내놓은 해답은 단 하나, 바로 시스템에 새로 찍어낸 돈을 홍수처럼 쏟아붓는 것이었습니다. 양적 완화를 아주 간단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으로부터 국채와 같은 자산을 사들이는 것입니다. 그 대가로 무엇을 줄까요? 바로 컴퓨터 화면에 숫자를 입력해서 만들어낸 새로운 돈입니다. 계획은 이랬습니다. 은행에 현금을 주입해 대출을 늘리고 기업들이 투자를 하게 만들고 그렇게 실물 경제를 회복시킨다는 것이었죠. 이론상으로는 아주 영리한 방법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새로 풀린 돈의 대부분은 우리 주변의 실물 경제, 즉 평범한 사람들의 삶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돈은 금융시장이라는 거대한 저수지에 갇혀버렸습니다. 은행들은 그 돈으로 주식, 채권, 그리고 부동산을 사들였습니다. 그 결과 투자자들의 자산 포트폴리오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지만 평범한 노동자들의 임금은 제자리 걸음을 했습니다. 2008년부터 2023년까지 중앙은행들은 양적 완화를 통해 무려 25조 달러가 넘는 돈을 만들어냈습니다. 주식시장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서울을 포함한 전 세계 주요 도시의 집값은 두세 배 폭등했습니다. 억만장자들의 재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났습니다. 그 사이 생애 첫 집을 마련하려던 청년들은 천정부지로 솟은 집값에 좌절하며 벼락거지가 되었고 세입자들은 감당하기 힘든 월세와 전세금에 고통받았습니다. 은행에 돈을 저축한 사람들은 사실상 제로 금리 때문에 돈의 가치가 매일같이 사라지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중앙은행이 정부의 빚, 즉 국채를 사주게 되면 정치인들은 세금을 올리지 않고도 쉽게 돈을 쓸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재정 적자를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이미 자산을 가진 사람들, 부유층입니다. 양적 완화는 단순히 시장을 부양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자유시장의 역동성은 중앙은행의 통제력 앞에 힘을 잃었습니다. 연준이 양적 완화를 발표하면 시장은 오르고 중단을 암시하면 시장은 폭락했습니다. 투자자들은 기업의 가치보다 중앙은행 총재의 입에 더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더 어두운 측면도 있습니다. 막대한 돈이 풀리면서 가치의 기준이 왜곡되었습니다. 채권 수익률은 붕괴했고 국민들의 노후를 책임져야 할 연기금은 수익을 내기 어려워졌습니다.
은퇴자들은 저축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어 위험한 투자에 내몰렸습니다. 이것이 양적 완화가 보이지 않는 부의 이전이 된 방식입니다. 부자는 더 부유해지고 월급에 의지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욱 뒤처지게 된 것입니다. 경제학자들은 이를 칸티용 효과라고 부릅니다. 새로 풀린 돈이 경제 전체에 고르게 퍼지는 것이 아니라 수도꼭지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 즉 은행, 대기업, 부유한 투자자들에게 먼저 흘러 들어간다는 이론입니다. 이 돈이 마침내 일반 사람들에게 도달했을 때는 이미 모든 물가가 올라버린 뒤입니다. 이제 막 사회에 나온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는 소득의 8배에서 10배에 달하는 집값에 직면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4배 정도였습니다. 집이 갑자기 더 좋아진 걸까요? 아닙니다. 값싼 돈이 자산 가격을 미친 듯이 밀어올린 결과입니다. 기업들은 거의 제로에 가까운 금리로 돈을 빌려 공장을 짓거나 혁신하는 대신 자사주 매입에 열을 올렸습니다. 2010년에서 2020년 사이 미국 기업들은 6조 달러 이상을 자사주 매입에 썼습니다. 이는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려 경영진의 주머니를 채웠지만 노동자의 임금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정부 역시 승자였습니다. 2020년 팬데믹 기간 동안 미국 정부는 GDP의 15%에 달하는 3조 달러를 역사상 가장 낮은 금리로 빌렸습니다. 하지만 공짜 돈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 대가는 바로 우리 모두가 지불하는 인플레이션이라는 보이지 않는 세금입니다. 일단 양적 완화가 시작되자 되돌아갈 길은 없었습니다. 시장이 휘청일 때마다, 경기 침체의 그림자가 드리울 때마다 중앙은행은 더 많은 돈을 찍어내는 것으로 대응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유로존 위기, 일본의 디플레이션, 그리고 팬데믹까지 양적 완화는 중독된 세계 경제를 위한 모르핀 주사처럼 상시적인 처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르핀 주사가 그렇듯 효과를 유지하려면 매번 더 강한 용량이 필요합니다. 이제 양적 완화를 멈추면 시장이 붕괴할 위험에 처합니다. 그렇다고 계속하면 우리가 가진 돈의 구매력은 계속해서 떨어집니다. 시스템은 점점 더 취약해지고 있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양적 완화는 대공황을 막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그러나 불을 한쪽으로 집중시키고 자산 거품을 키움으로써 어쩌면 더 큰 위기의 무대를 마련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2021년 마침내 인플레이션이 급등했습니다. 수조 달러의 돈이 한정된 상품을 쫓기 시작하자 집, 중고차, 식료품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자 바로 그 중앙은행들이 이번에는 긴축 정책을 시작했습니다. 금리를 인상하자 대출자들은 고통받았고 금융시장은 다시 불안정해졌습니다. 호황, 불황, 그리고 구제금융. 이 순환은 양적 완화에 의해 증폭되었습니다. 부자들은 이 변동성 속에서 번영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그 파도에 휩쓸려 가라앉습니다. 그럼 양적 완화를 멈추지 못하는 걸까요? 이제 이 시스템은 양적 완화 없이는 생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양적 완화는 세계 금융의 산소 호흡기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제거하면 시장이 붕괴하고 그대로 두면 통화 가치가 약해집니다. 2023년 전 세계 부채는 사상 최고치인 300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제 새로 찍어내는 돈은 예전만큼의 성장도 이끌어내지 못합니다. 우리는 미래로부터 시간을 빌려 쓰고 있으며 그 시간은 거의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역사는 명확한 교훈을 줍니다. 1920년대 독일은 돈을 찍어내 초반에는 시장을 안정시켰지만 결국 초인플레이션으로 중산층이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은화,
프랑스 혁명기의 아시냐 집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과도한 화폐 발행은 결국 평가절하, 리셋, 붕괴라는 동일한 결말을 맞았습니다. 양적 완화는 현대판 화폐 발행입니다.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복잡하며 전 지구적인 부의 이전입니다. 돈을 버는 다수로부터 돈을 만들어내는 소수에게로 부가 옮겨가는 것입니다. 중앙은행이 실험을 계속하는 동안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신뢰 위에 세워진 시스템이 사람들이 더 이상 그 신뢰를 믿지 않을 때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까요? 또 다른 위기가 닥쳤을 때 모두가 중앙은행을 쳐다볼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조차 더 이상 쓸 수 있는 마술이 남아있지 않다면 그때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새로운 관점을 제공했다면 이 지식을 주변에 공유하는 것은 세상을 보는 눈을 함께 넓히는 작은 행동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이러한 중요한 이야기를 계속 탐구해 나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항상 깊은 통찰과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